오늘 이렇게 그 주말이신데 귀한 시간 내주셔서 일단 그 제 입장에서는 여러분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게 이 세미나 시작하기 전에 순서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박준현입니다. 1부는 그 부동산 투자 트렌드입니다. 변화하는 부동산 투자 트렌드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부분은 내용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계신 내용도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는데 이 알고 계신 내용들이 앞으로 여러분들 투자하실 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어떤 변화가 생길 거에 대한 관점에서 이해를 좀 해주시면서 또 한번 그 여러분들의 생각도 좀 말씀해 주시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번 인플레이션 사태와 금리 인상 뭐 이런 사태는 우리가 알고 있는 7, 80년대, 8, 90년대 그리고 2000년대 들어오면서 계속 주기가 짧아지고 있습니다. 변화에 대응하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동산 경기가 어찌됐건 뭐 10년 주기설도 있고 뭐 많이들 얘기하세요. 저는 그 주기라는 말을 그렇게 믿지는 않습니다. 뭐 IMF도 겪고 금융위기도 겪고 2003년에 카드 대란 뭐 이런 상황도 겪으면서 이번에 이제 인플레이션 사태까지 겪었는데 지금 변화되는 상황을 보면 주기는 계속 짧아지고 있는 건 맞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든 아니면 세상의 이 시대에 변화를 읽든 이런 부분은 속도와 변화와 주기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첫 장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일단 부동산 경기 사이클도 짧아지고 있다. 이 지금 도표는 5월달 소비자 물가 지수입니다. 3.3% 인상됐다고 나왔어요. 그 소비자 물가 지수가 2%가 될 때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하해 주겠다라는 이제 목표를 세워놓고 한국은행 쪽에서 지금 긴축을 하고 계신 거죠. 금리 인하를 여기 계신 분들은 다들 기대하고 오셨을 거예요. 언제쯤? 제가 연초에 말씀드릴 때는 우리나라는 7, 8월, 미국은 9월쯤일 거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있어요. 뭐 하반기, 3분기, 4분기에는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왜? 소비자 물가지수 이번에 발표된 걸 보면서 저는 이미 물가는 마이너스구나라는 생각을 사실은 했어요. 정부에서 지금 인위적으로 사실 물가를 저 수치에 맞췄다라는 생각을 사실은 했습니다. 저 공공요금이죠? 전기, 가스, 수도. 저게 23% 올랐습니다. 이게 23%가 안 올랐으면 3.3%가 올랐을까요? 떨어졌겠죠. 2%대로. 그러면 우리나라 물가는 실제로 2%대는 가능하다 이제라도. 여러분들은 부동산 투자에서 금리는 염두에 두실 내용은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걸 키워드로 정한 겁니다. OECD 국가 중에 유일하게 내년도 경기 성장률이 떨어진 나라. 그리고 하반기에 1.4%인가요? 경제 성장률이? 1.6%에서 1.4% 또 낮췄어요. 그건 또 달성될까? 그건 또 두고 봐야 되죠. 수출도 안 되고 상황이 그렇게 녹록하진 않습니다. 하반기에 실제로 상반기보다 더 안 좋은 상황도 벌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원래 올해 경기 전망을 할 때 상저하고였어요. 하반기에는 경기가 좋아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달 전부터 상저하자란 말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4% 경제 성장률 쉽지 않다라는 얘기도 여러 군데에서 나오기 시작한다. 이게 안 좋은 징후잖아요. 투자 쪽에서 포인트를 잡으면 안 좋을 때가 투자할 때인 겁니다.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PF 부실. 많이 나오죠? 언론에. 그런데 사실 이 PF 부실 관련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여기 계신 분들하고 상관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왜 언론은 계속해서 PF 부실 얘기를 할까요? 저 PF 부실 관련해서 가장 피해를 입는 건 기업입니다. 첫째, 건설사들이고 시행사들입니다. 건설 관련한 업종들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가 금융사입니다. 금융부실이에요. 실질적으로 PF 부실이 난다고 해서 일반 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피해를 오는 거는 대출이 좀 어려워지는 거 빼고는 없겠죠. 왜? 투자가 안 이루어지니까 은행도 부실 메꾸려면 대출을 못 해주잖아요. 레고레드 사태 보셨죠?
작년 4분기에 거의 대출이 안 됐습니다. 특히 가계대출은. 직접적으로 피해가 오는 것 외에는 일반인들한테는 PF 부실 사태는 사실 피부로 와닿지는 않습니다. 건설사들이나 금융사들 부실을 막아주기 위한 한국은행에서 좀 지원 좀 해줘. 이 얘기예요. 예, 그래서 자꾸 언론에서 나하고 상관없는 PF 부실을 왜 얘기해가지고 불안하게 만드는지 모르겠다. 그거는 뭐냐? 국민들이 좀 이해하고 우리가 돈 좀 빌려가더라도 알고 있어. 라는 얘기입니다. 그 정도로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여기서부터 여러분들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역전세난, 입주대란. 근데 사실은 이게 사실은 큰 문제예요. 지금 여기 계신 저희 같은 서민들은 사실 이게 피부에 와닿는 거거든요. 여기에 주택들 가지고 전세 놓으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렇죠? 전세 놓으신 분도 있는데 갭 투자하신 분도 계실 거고 그분들 지금 전세가 떨어지는 거 보이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거는 그 DSR 규제 때문에 마음대로 못 풀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대책을 마련하셔야 돼요. 쉽게 안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작년 하반기죠. 작년 하반기에 전세 사기 사건 해가지고 빌라들 또 한 동짜리 뭐 아파트들 뭐 이런 주거 형태에서 전세 사기 났다고 그래서 입법까지 그 국회에서 법도 개정했습니다. 사실 법 개정 내용 보면 뭐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 돈 못 받으면 우선 경매 받아서 오래오래 네가 살면서 갚아 이 내용이 결론이잖아요. 그렇다고 뭐 정부에서 사주는 것도 아니니까. 역전세라는 여러분들 투자하고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요즘 언론이나 뭐 그 유튜브나 부동산 전문가분들 말씀을 하시죠. 뭐 누구는 그 주택 가격이 다시 상승하기 시작했다. 누구는 뭐 그래도 하락할 거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세요.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상승하는 데는 상승할 거고요. 떨어진 데는 확 떨어질 겁니다. 그게 다르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입지별로, 위치별로, 아파트별로 다 다릅니다. 이 와중에 그 연말 연초에 그 떨어지는 와중에도 초고가 아파트들은 올랐어요. 뭐 한남더일, 한남나인원, 뭐 그 아리팍이죠. 아리팍 뭐 이런 펜트하우스들, 뭐 원베일리 펜트하우스들 최고가 찍어가지고 다 올랐다고들 나오시죠. 송파구 작년에 헬리오시티나 그 잠실동 쪽에 그렇게 많이 빠졌잖아요. 1월 달에 저희가 뭐라고 상담 오셨던 분들한테 그랬어요. 지금 가서 보면 어차피 바닥은 저도 모르겠고 무릎은 돼 보이니까 가서 투자하시라고. 사놓고 한 2년 있다가 21년도 가격까지는 안 돼도 20년도 중반까지 가격 되면 그래도 손해는 안 보잖아요. 그렇죠? 그럼 한 2년 지나고 뭐 비과세 되니까 그때 가서 뭐 파셔도 손해 안 보는 비즈니스면 할만하죠.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입주 25년까지 엄청나게 많습니다. 서초죠, 서초. 서초 같은 경우 반포 원베일리 들어오고 지금 강남이 잠잠한 이유 저 프레지던트 자이가 입주가 멈춰서 그렇습니다. 원래 2월 달에 지금 프레지던트 자이 저거 입주를 시작할 때 전세가 얼마셨는지 아실 거예요. 아마 30평대가 6억 5천까지 떨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금매가. 왜? 3,000세대 저거 입주를 누가 해? 못 하잖아요. 대출도 안 됐거든요, 그때는. 대출 규제 풀어주기 전이었잖아요, 1월 달에. 그렇죠? 대출이 안 되니까 들어올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전세가 6억 5천에 나왔던 거예요. 여러분들 상상해 보시면 됩니다. 집값 20억이 넘는 집이 10,000세대를 들어온다? 강남에 여러분들 강남 인구가 53만 정도 됩니다. 강남구 인구가. 53만 중에 20억 이상 주택을 가질 수 있는 인구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 가구가. 5만 명? 5만 명 될까요? 한 5만 세대 되겠죠. 근데 거기 20%가 새로 입주하는 겁니다. 강남구 53만이라고 하지만 여러분들 20억대 이상 그 아파트가 몇 채나 되시겠냐고요. 근데 기존에 또 가지고 계신 것도 있잖아. 근데 저 때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계속 들어옵니다. 언제까지? 25년 상반기, 25년 하반기도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광진구 그 옛날 동부지원짜리 거의 6월 달에 분양하는 거 있습니다. 그게 다 25년 말에 입주합니다. 10억짜리도 없습니다. 대부분 20억대입니다. 20억대 아파트들이 10,000세대, 20,000세대 저렇게 들어와 버리면 흔들리죠. 투자하시는 분들 이때를 노리시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전세가율 50% 이하로 들어가는 상황이 벌어지면 여러분들은 돈 들고 계시다가 가면 되죠. 그때는. 저거는 자본 싸움이잖아요. 내가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든지 아니면 내가 자본을 들고 있어서 그때 남들은 전세 50%, 30, 40%일 때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가격을 낮추겠죠. 그럼 그거가 잡아야지. 역전세라는 어찌 보면 누군가에게는 참 슬픈 일이고 힘든 시기가 되실 수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한테는 기회일 수 있다. 자, 지금부터가 여러분들 오늘 그 세미나를 하는 이제 주 목적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압구정 현대아파트 80평이 79년도에 얼마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80평이 79년도에 9,500만 원이었습니다. 87년도에 80평이 3.2억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01년이 됐을 때 18억이 됐고요. 지금은 80억은 그냥 제가 예상한 겁니다. 매물을 보니까 매물이 없더라고요. 63평인가 뭐 이런 게 한 80억의 호가로 나와 있는 게 있고요. 80평 때는 아예 매물이 없어요. 예, 실제로. 왜? 내놓지 않으시겠죠. 그거 뭐 그분이 지금까지 들고 계셨으면 팔 이유가 없으신 분이니까. 근데 저 같으면 팔 것 같은데 왜 안 파시는지 모르겠어요. 뭐 시축을 기대하고 계신가 봐요. 저기 펜트하우스. 그러신지 모르겠는데. 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지금부터 정말 고민을 해야 될 타이밍이 오신 겁니다. 제가 저 위에 써놨죠. 주택 매입하고 집을 사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매년 10% 이상 상승하는 것을 경험하시면서 50년을 지내오셨어요. 실제로. 이 말씀 드린 이유가 그렇습니다. 50년 동안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이 투자를 하신 게 아니고요. 투기가 가능한 나라에서 사셨던 거예요. 왜? 우리나라는 못 살았었으니까. 저기 그 개발도상국도 아니었잖아요. 빈곤국가였잖아요. 그쵸? 그 70년대 아까 제가 79년도에 9,500만 원을 했던 게 평당으로 보면 120만 원이 채 안 되는 겁니다. 분양가가. 실제로. 그러면 지금 100배가 올랐다고 치면 50년 동안 나누셨어도 1년에 20%씩 오른 거예요. 실제로. 그러다 보니 은행에다 돈을 맡기지는 않았겠죠. 전부 부동산을 샀죠. 사는 그 순간부터 올랐으니까 사면 올랐잖아요. 그런 시절을 지내오신 겁니다.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은 부동산 투자도 예전처럼 특히 주택 투자하셨던 분들은 예전처럼 투자하시면은 폭망합니다. 지금 여기 이제 조금 젊으신 분도 있고 연세가 드신 분도 있지만 연세가 드신 분들은 2030년까지는 지금 트렌드로 하셔도 돼요. 네, 뒤에 가서 또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당장 이게 바뀐다라는 건 아니에요. 2030년도까지는 지금 하시던 패턴으로 해도 크게 변화는 없을 거예요. 제가 보긴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건축, 재개발한다고 요즘에 이제 계속해서 서울시에서 막 개발 계획이 계속 쏟아져 나오죠. 그리고 또 정권 바뀌고 나니까 이제 그 재건축 쪽도 규제를 많이 풀어줘서 실제로 많이 투자들을 관심 갖게 해요. 저는 왜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그 재건축 쪽에 언론 기사가 하루도 안 빠지고 모든 신문에서 나오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너무 많이 나온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내일 당장 뭐 재건축을 하는 것도 아닌데 이게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재건축 금방 안 됩니다.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잖아요. 음마아파트 지금 18년, 20년 다 돼가죠. 재건축 얘기 나온 지. 지금 20년이 지났는데 이제 그 상가 합의했다고 그게 언론에 나와요. 그럼 앞으로 몇 년? 최소 15년. 최소 15년. 그럼 지금 2038년입니다. 그때쯤에 대해 입주를 할까 말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투자는 음마아파트에 한다? 안 한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20억을 갖고 계십니다. 20억을 갖고 계신데 은행에 20년을 묻어두면 연금리 4% 기준으로 복리로 계산했습니다. 복리로 계산하면 43억 8천, 100%가 조금 더 됩니다. 더블이죠.
저기에 이제 그 이자 소득세 내셔야 되니까 세금 공제하고 나면 뭐 그래도 많이 남죠. 그렇죠? 자, 근데 재건축 투자하는 걸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76년에 압구정 현대아파트 분양가가 1,770만 원이었습니다. 저거는 평당 분양가가 아닙니다. 한 채 분양가입니다. 한 채에 1,770만 원 들고 23년에 팔면 80억입니다. 그럼 몇 배 올랐다? 450배 오른 겁니다. 자, 음마아파트 79년도에 2천만 원에 저기 집 사셔가지고요. 23년 지금 20억이잖아요. 저거 지금 좀 오르락내리락 하기도 했지만 한 20억 정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95배 한 100배 오른 겁니다. 자, 저 시대에 사실 때는 재건축 투자 사실 재건축이 아니죠. 저거는 그냥 집만 사면 올랐으니까. 그러나 23년도 여러분들 지금 음마아파트 20억을 주고 사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사셔가지고 20년 후에 재건축 됐을 때 34평? 뭐 40평을 받으신다고 치자고요. 분양가 왜냐하면 예상 분양가 평당 7,700만 원이니까 예를 들어서 평당 7,700만 원 조합해서 이렇게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조합원한테는 저거에 한 90% 80% 주죠. 네, 조합원 분양가가 보통 예전에는 뭐 60% 70% 됐는데 최근에는 뭐 거의 한 90%까지 올라가는 것 같아요. 분양가 대비. 그러면 한 7천만 원 정도 분양해 주시면 시세는 한 40억 정도 된다라고 보여요. 남는 게 없어요. 왜? 이게 끝이 아니라 재건축은 가서 보면 건축비 올라간다고 분담금 올라가시죠. 들고 계신 동안에 이주비 하신다고 이자 내셔야 되죠. 그렇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안 없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비 늘죠. 거기에 정권 또 바뀌어가지고 정책 한 해 만에 그러면 또 늘어나죠. 거기다가 이번처럼 금리 올라봐. 그러면 저거 다 안고 왜 은행에다 갖다 놓는 게 낫지 않냐라는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재건축자 저같으면 20년 놓고는 안 합니다. 20년 놓고. 그럼 언제 투자라고? 지금 가시면 돼요. 지금 투자하셨다가 한 3년 정도 뒤에 나오시면 돼요. 계속 지금 언론에서 띄워주잖아요. 재건축 투자는 지금부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하지 말라가 아니고 20년씩 들고 계시는 방법은 아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결론이 그건 거예요. 예. 부동산 투자는 예전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주택 투자를 하셨던 패턴대로 하셔서는 이제는 돈 벌기는 어렵습니다. 또 뭐 그래도 손해는 안 보잖아 하실 수 있어요. 손해인 거예요. 저렇게 보면. 왜? 남들은 43억 버는데 난 40억이면 내가 3억 손해봤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투자자 마인드입니다. 아니면 뭐하러 투자를 해요? 그냥 가만히 은행에 이자가 넣어주는 게 좋은데 남들보다 조금 더 벌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그 기회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 투자자들이잖아요. 그 마인드를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 부동산 트렌드가 바뀐다라는 거에 가장 키포인트를 오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게 진짜 어떻게 나랑 연관이 될지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혹시 55년부터 74년 사이에 태어나신 분 계신가요? 야, 의외로 많네. 아, 그러시구나. 제가 그거거든요. 제가 베이비 부모 세대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저희 나라는 70년도에 그리고 80년도에 그 노태우 대통령이 200만 원 막 지는데 그때 막 저기 한참 우리나라 좋았잖아요. 올림픽도 하고 끝나고 좋았는데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었어요. 그렇게 집을 지어대도 문제가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지금 그 베이비 부모 세대라고 하시는 분들이 경제 활동을 정말 왕성하게 하던 시기입니다. 55년생이시면 결제판 들고 가면 결제판이 날라오던 그런 세대들이 있습니다. 그 세대들이 대한민국을 사실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세대들이죠. 그런데 200만 원을 짓고 300만 원을 지어도 우리나라는 그 세대들이 정말 경제를 끌고 갔던 세대들 55년부터 74년생까지 인구가 1,400만입니다. 올해 근데 63년생이 딱 60입니다. 한갑이세요. 은퇴는 이미 하셨을 거고 한갑에 접어드신 거예요. 이미 노인 인구입니다. 고령화에 접어드신 거예요. 그리고
왜 제가 아까 2030년까지는 지금처럼 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2030년이 되면 1970년생이 60살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인구가 거의 50%가 60살이 넘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감당이 안 됩니다. 지금처럼 1년에 지금 이번 정부도 뭐 한 250만 원 짓는다고 그래요. 250만 원 짓는다. 200만 명이 새 아파트에 들어가 살 사람이 없습니다. 지어줄 필요도 없고요. 굳이 새로 안 지어도 돼요. 70년대, 80년대 지금 음마 아파트도 그렇지만 7, 80년대, 90년대까지 지금 우리 그 노태우 대통령이 일기 신도시 만드신 분들이잖아요. 분당에 사신 분들 계실지 모르는데 93년도, 92년도 입주하셨을 거예요. 그 아파트가 40년이 넘어갑니다. 그것들 다 재건축만 해도 공급이 수요를 감당을 못해요. 남아 돈다는 얘기입니다. 그 은퇴해가지고 강남에 뭐 20억, 30억짜리 새 아파트 지금 입주한다? 쉽지 않을걸요? 왜? 그때부터는 지키실 거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지키기 시작할 거니까. 그래서 주택연금 어떻게 되나 고민하시는 세대잖아요. 제가 이제 그 가끔 이제 상담해드린 분 중에 직장 다니세요? 직장 다니시는데 내가 지금 노후 준비를 해야 되는데라고 오시는 분들 가끔 있으세요. 그런 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15억 이하짜리 주택을 하나 사셔서 그것도 새 아파트로 사셔가지고 주택연금 되게 만들어 놓으시고 주택은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나머지 자금 가지고 따박따박 나올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하셔서 그냥 노후를 편하게 즐기시라. 연금은 나올 거니까. 이 진짜로 변화는 2030년부터 벌어지지만 진짜 시작은 언제부터다? 지금부터다. 라고 생각이 돼요. 왜? 제가 언론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유튜브에도 가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언론을 다 믿지 말자라고 말씀드린 게 언론을 사실은 믿어야죠. 사실은 믿어야 되는데 그 뒤에 있는 이면은 다른 거다라는 말씀을 자꾸 드려요. 실제로 지금 재건축을 하고 예를 들면 뭐 서울시에서 개발계획 떠서 뭐 최근에 여의도 이런 개발계획 뭐 그 종로 세운상가 쪽 개발계획 많죠. 르네상스 계획도 많고 이런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 이게 누구를 위한 그 개발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희 세대는 아니에요. 여기 계신 40 넘으신 분들을 위한 개발 아닙니다. 굳이 제가 사실은 관심 갖지 마시라고 말씀드려요. 세운상가 저거 언제 개발해서 예를 들면 지금 50이시면 70대 세운상가 가실 것 같아요? 안 가실 거 아니에요. 못 가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자, 투자를 하신다고 생각하셨으면 다른 시각에서 보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둘째는 짧게 가자. 투자는 지금부터 부동산 투자는 짧게 가시는 게 맞습니다. 짧게라는 게 뭐 그렇다고 뭐 오늘 사가지고 내일 팔고 이건 주식 투자하는 거 아니니까 그 얘기는 아니고요. 그 2030년까지 가시는 거는 2, 3년 단위, 3, 4년 단위가 저는 아주 적당하다라고 판단이 돼요. 이유는 그렇습니다. 리스크를 좀 줄이자. 여러분들 자산을 좀 지키려면 리스크를 줄이는 방망이 짧게 잡고 가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재건축을 아까 말씀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장기보다는 중단기는 한 5년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분양권이나 신축 중인 실거주 아파트 쪽이나 실거주도 뭐 비싼 아파트도 있고 좀 저렴한 아파트도 있고 했어요. 자기 우리 흔한 말로 분수에 맞는 사이즈에 맞는 걸로 가시면 돼요. 입지 좋은 데로 가시면 되고 굳이 재건축에 가시겠다 하면 15년 차, 20년 차 이런 데 가지 마시고요. 차라리 30년 차를 가세요. 차라리. 30년 차 어디 많잖아요. 그렇다고 분당 가시라는 얘기 아닙니다. 송파구에 보면 방이동 그 선수촌 아파트 88년도에 한 것들. 그쵸? 아시아 선수촌은 너무 비싸니까 그렇다 치고 이런 데 가시라는 얘기예요. 차라리 갈 거면 굳이 재건축을 하시고. 그래서 상황 보고 단계별로 있잖아요. 뭐 정비계획 뭐 입안하고 뭐 안전계획 뭐 안전진단하고 추진위 만들고 이런 과정에 어느 정도 시세가 올라줬다 그러면 그때 갈아타시면 됩니다. 네, 저는 그걸 추천드려요. 두 번째, 싸게 사서 비싸게 팔자. 진짜 단순한 포인트인데 역전세 말씀드리면서 일반 분양 청약을 하시거나 특별 공급하시면 뭐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죠. 그런데 추첨제 있습니다. 추첨제.
일반 부장에도 추첨돼 있어요. 1주택 분들도 추첨돼 있고 또 하니까 관심 가져서 보시면 됩니다. 그게 가장 싸게 사는 방법이고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이다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 미분양 무순위 청약. 이거 제가 누구한테 말씀드렸었는데 저희 상담 둔촌주공이 저거 그 무순위 청약 있었잖아요. 근데 뭐 하신 분은 하시고 안 하신 분들은 안 하시고 하세요. 근데 그런 것들, 자, 역전세 아까 입주대나 있죠. 누군가에겐 어렵고 고통받는 시간이겠지만 투자하시는 여러분들한테는 기회이신 거죠. 그 기회를 제가 못 집어드려요. 발품 파셔야 돼요. 그때마다 포인트가 다르니까 지역도 다르고 위치도 다르고 하는 거를 발품 팔아야지 돈을 공짜로 버나요? 안 되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지금 좋다고 미래도 좋은 건 아니다. MZ세대들이 얼마 전부터 그 영끌 투자하고 막 이런 것들 많이 하시잖아요. 갭 투자하시고. 그런 분들이 사실 이제는 부동산 투자의 트렌드를 만들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부터는 젊은 분들이 부동산 투자도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 주실 거다라는 생각을 해서 상업용 부동산, 꼬마 빌딩, 뭐 재개발 토지 뭐 이런 거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접근하시지 못했던 영역들이 있어요. 상업용 부동산이라고 하니까 뭐 상가 오피스텔 이거 얘기하시는데 저는 제 유튜브 보시면 거의 제가 추천을 안 드립니다. 잘. 그리고 정책에 맞서지 말자. 하란 대로 하자. 괜히 나는 내가 생각하기엔 저건 분명히 바꿔줄 거야. 이거는 무모하다. 그래서 정책에 맞서지 말고 내 신용도 높이고 내 자산도 좀 높여서 내가 뭘 저거 하려고 할 때 내 담보로 줄 수 있는 자산을 좀 많이 만들어 놓자. 그리고 일정한 소득도 미리 만들어 놓자. 그리해야 어렵고 힘들 때 위기에 대처하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저희 투자자분들한테 저는 맨 먼저 시작하는 게 세금 부분입니다. 제가 뭐 세무사는 아닙니다. 그런데 세금 공부 정말 열심히 합니다. 세금을 모르고서 부동산 투자하시는 거는 호기입니다. 호기. 이제부터는 그렇습니다. 세금을 모르고 부동산 투자를 하시겠다? 이거는 저는 용납이 안 됩니다. 반드시 세금을 미리 체크하시고 투자를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리해야 진짜 투자한 목적을 달성하실 수 있습니다.